제 강의는 그런 주류에서 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산업경제 중심이기 때문에 주류는 기본적으로 산업경제라는 걸 안 해요. 산업경제학이라는 거를요.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경제학 자체가 미국을 모델로 주류경제학이라는 거는 미국을 모델로 하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렌 마이어드 모델 같은 경우도 스웨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둘 다 그 케인지안이었지만 케인지안으로서의 스웨덴의 경제 정책을 만들어냈던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도리어 뭐 수출 주도형 이런 것들을 말해가지고 그 도리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과도적인 그 스웨덴 내에 과도적인 뭐 중공업 중심 기업들하고 사회당이 연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이제 렌 마이어드 모델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어서 이제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이 얘기는 소득 이전 그 정부에서 뭐 소득 주도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결과 중심으로 어떤 정책을 내는 거는 이게 도구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뭐든지 디테일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산업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은 이 체질 개선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뭐 특히 소득주도 같은 경우는 외형에서 시장에서 수요 능력을 좀 키워보려고 하는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거하고 여기 나오는 생산성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소비력을 키운다고 해서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하청 구조 자체가 중소기업들은 자기 시장을 가진 기업들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조 조정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시장은 실패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학 관련 뭐 논문 하나 만들면서 생각했던 사고의 틀인데, 어쨌든 금융정책이든 보조금이든 외국인 노동이든 이런 것들이 시장 자체의 실패 방향으로, 시장을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특징이 유행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죠. 우리 옛날에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스마트 공장 사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2천억씩 때리 부었는데, 이 결과가 뭐냐면은요, 한 3년 쓰면은 그 프로그램 안 써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조업에 대한 사업이기도 했지만 IT 산업 쪽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 그 프로그램을 짠 데가 IT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들 다 망했어요. 왜 그랬느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사기꾼들이 그 판을 치게 만들어줬어요. 물건도 없이 가가지고 영업해갖고 파는 놈이 훨씬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갖고 IT 기업들이 그걸 내부적으로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경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안 돼요. 안 되고 결국은 중소 IT 회사들이 다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MES 제품들을 제대로 만들어갖고 뭐 외국까지 수출하네 처음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하다가 한국 내에서조차도 계속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으니까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자부담을 안 해도 되게 해줄게 그럼 사기치고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은 개판으로 어디서 뺏겨와갖고 납품하고 다시 검증하러 들어가면은 해당 기업이 봐달라고 난리를 쳐서 넘어가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감리든 검증을 들어간 사람이 또 모르니까 IT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게 보통 한 해에 2-3만 개씩을 했는데 거의가 60-70% 이상이 사기성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숫자죠. 그래서 한 번은 국회에서 문제가 한번 되기도 했는데 그걸 못 잡아요. 못 잡고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했던 AI, 제가 이제 AI 전문가라 그래가지고 스마트 공장 중에 AI 머신러닝 관련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이 회사가 굳이 AI를 해야 되나? 데이터도 없는데, AI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제조 데이터라 그래갖고, 하다못해 얘가 온도, 습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수,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로그 데이터를 쫙 날려주면은 그것들의 결국은 통계거든요. 그거에 이상 지점을 봐가지고 알러 때려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어떤 식으로 조치되는 걸 피드백을 받아서 뭐 프로그램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뭐 AI 학습이니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솔직히 말해서 1,000억 이상, 솔직히 말하면 아까 1조 원 이상 뭐 이 정도 돼야 써먹을까 말까 하지 100억도 안 되는 회사에 그걸 프로젝트는요 4억짜리예요. 자부담 2억에 지원금 2억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냐? 회사한테 살살 꼬셔갖고, 네 자부담 2억 안 내게 해줄게. 하고 2억짜리를 소프트웨어 회사는 한 2,3천만 원 들여갖고 가서 밥 먹이고 뭐 이래가지고 해준 걸로 똥치고 나르는 거예요. 제가 좀 과장을 했지만, 예를 메커니즘이 그러다 보니까 IT 회사가 다 망하는 거예요. AI 관련해서는 AI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도 별로 많지 않은데 제가 보는 이거는 구체적 해결책이에요. 일단 저는 앞에 봤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혹은 생산성 문제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1조 1,000억 기업 수를 최소 2배 정도로 늘려야 된다. 지원자 늘어나는 건 아니죠. 늘어나려면은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쉽지 않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해야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갖고 이런 요구가 없으면은 생각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거기서 꿈이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견기업은 실질적으로 상품 다각화를 많이 해야 된다. 업종 다각화도 하고 특히 제품 개발 능력을 지원해주고 시장을 뚫는 데서 지원해주는 사업들 그게 사실 핵심적 산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멘스 같은 데 가면은 상품이 막 수만 개잖아요. 뭐 3M 같은 경우도 상품이 수만 개죠. 그러니까 일단 상품이 한 10개쯤 되면은 한 기업에서 먹이 살리는 놈이 한 두세 놈이 먹이 살리고 나머지는 바닥에 세매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딴 놈이 치고 와가지고 또 먹이 살리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견기업 정도 되면은 킬러 상품이 한 2개쯤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원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필요 있는 R&D 자금을 요즘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또 뭐 AI 뭐 트랜스포메이션하고 AX라고도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걸로 하든 말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대기업을 쪼개면 중견기업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도 있지만요. 그래서 요게 저는 중견기업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중견기업을 늘리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뭐 1,600개 되게 3,000개가 되면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좋은 일자리가 안 늘어난다라는 거죠. 걔들이 개수가 안 늘어나면은 좋은 일자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늘어나고 이제 소기업에 대한 생각이에요. 소기업도 아까 말했던 10명짜리 회사, 5명짜리 회사 이거는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마치 꼬바가 아예 숙련공으로만 모여있는 그래서 정밀 가공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기도 하고 독일 같은 데 가면 마이스터들이 모여갖고 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월급이 더 세더라 뭐 이런 게 우리나라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나면 소기업
통합, 협동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각각 기업은 그 CAD 프로그램을 못 사요. 10군데 모아갖고 CAD 프로그램을 사서 설계소를 하나 공동으로 운영을 하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수주하고 판매예요. 기술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를 협동적으로 합영을 해서 하는 것들을 지도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동업 잘 못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어느 날 옛날에는 뭐 저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도 동업도 하고 합장도 갑장계도 있고 뭐 그랬는데 대만은 그걸 아직도 잘해요. 대만은 동업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합영기업 이런 것들도 많고요. 우리나라 합영기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해 나가야 되고 협동하라,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달리 이제 노동 쪽에 들어가면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무조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려고 국가 정책상으로 이걸 밖에 내 걸든 안 걸든 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하고 사실 이 방향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하고 같이 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에 대한 그 장기적 플랜, 뭐 10년 안에서 1.5배로 150%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 뭐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최소 1.5배를 받게 만들어갖고 비정규직을 자꾸 줄이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비정규직이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계절적인 수요나 그 실질적으로 뭐 생산 커패시티에 비해서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적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걸 유연성은, 그러니까 덴마크 모델인데 덴마크 같은 경우도 유연성을 그 사회 자체가 인정을 해주는데 대비해서 대신 임금을 그 경우에는 더 주는 걸로 해서 고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아까 그 하청 관련해 갖고 보면은요, 계산해 보면 한국 대기업이 일본 대기업보다 1인당 매출이 더 높은 걸로 나와요. 왜냐? 고용을 적게 하니까. 자기들이 고용하는 게 적게 나와요. 한국 대기업이 매출 대비 고용이 적은 걸로 나와요. 왜냐? 하청을 주니까. 예를 들면은 특히 악랄한 데가 포스코예요. 외국에 가보면은 제철회사 안에 소분조들이 버글버글 많이 있거든요. 그걸 포스코는 전부 다 소기업화 해갖고 자회사가 아니고 하청회사로 사내 하청으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조선회사도 마찬가지죠. 조선 같은 경우 사내 하청이 제일 악랄하고 그게 그 서울 쪽으로 오면 없고요. 경주까지 대구 정도까지는 사내 하청이 아주 많습니다. 사내 하청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내가 선반 한 대를 갖고 있어요. 선반 10대가 있어. 선반 10대 있는데 선반 한 대당 사내 하청을 줘요. 그러면은 그 선반 주인을 지정을 해줘. 거기서 일하는 녀석을 지정을 해주면 걔는 16시간 와서 일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가 거기서, 그러니까 사업주거든요. 그전에 선반 공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주가 돼. 사업주로서 계약을 해. 그러면 그 물량을 주는 한, 지 마누라가 와서 하는 한일 수도 16시간 뛰는 거예요. 그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선반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용돼 있던 노동자가 사내 하청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과,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어쨌든 나오는 총액 소득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지옥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버티죠. 그 사람이 1년, 2년, 3년 가면 계속 버티겠습니까?